안녕하십니까. 네, 초등 경제학 전공 오늘은 제 3탄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스미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회로 들어갈 텐데요. 우리가 이제 11회에 대해서 주제를 정할 때 당시에 이제 설 연휴를 맞이해서 이제 고향을 방문하는 분들도 많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오미크론에 의한 급증세가 되면서 확진자가 2만 명을 그때 넘었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동안에 고향 방문이 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스미스는 어떤 생각이었죠? 왜냐하면은 예.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이는데 예예. 일단 고향에 내려갈수록 예. 사람들 많이 내려가면은 예예. 확진자가 더 많아지면은 예. 다음 설이나 다음 추석에도 예. 방문이 불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좀 우려를 많이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때 우려한 거 예상대로 지금 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벌써 일일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20만 명까지 정점을 이룬다고 하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좀 우리가 그때 더 확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얘기 나눴던 것이 당시에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시기였죠. 네. 이제 저번 주에 동계올림픽이 끝나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공부했을 때에는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맞이해서 당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와의 긴장 관계나 또는 이제 북한이 연속적으로 이제 미사일 발사를 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의 이제 중국의 입장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었죠. 네. 한 말씀 해주시죠. 그때 어떤 의견을 갖고 있었죠? 중국은 예. 짜증날 것 같습니다. 왜 일단 이유가 왜 그렇죠? 윗나라, 네. 옆나라가 예. 옆나라가 진짜 준비하는데 예. 그 방해를 한다면 예. 굉장히 일단은 좀 그럴 것 같고, 예. 북한은 막 미사일을 쏘고 네. 있으니까 전쟁을 하면 네. 많은 사람이나 그런 네. 게 피해를 보는 게 많기 때문에 네. 당시에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올림픽도 준비를 해야 하고, 네. 사실은 이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게 된다면은 당시에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이제 나토라고 들어보셨죠? 네. 예, 북대서양 서로 이제 조약기구가 나토가 형성이 돼 있어서, 그런 면에서 또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편치 않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 예, 다행히 이제 저번 일요일에 베이징 올림픽이 무사하게 끝났습니다. 네. 무사하게 끝났지만 아직도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가 지금 굉장히 급변하고 있어서, 실제로 그동안에 우리가 물가도 굉장히 오르게 됐죠. 예, 원유값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국내에도 미치는 영향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태로 가고 있는데요. 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전쟁이 발발할 것 같다, 아니다, 여기서 멈춰질 것 같다? 안 할 것 같은데요? 지금 긴장 관계가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거죠. 예, 저 역시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12회 세금이란 무엇인가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세금이란 무엇이었다고 그때 정의를 했었죠? 세금이란 예. 법률에 따라서 네네. 그다음에 국민이 네네. 부담하는 것으로 네네. 4개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예,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네. 우리가 돈이 있잖아요. 네네. 돈이 있듯이 네. 나라 살림에도 이런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지는데, 아마 지방세는 저번에 했었던 것 중에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네. 자세히 알아봤었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세금의 우리 사용처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는 예예. 이제 이런 국방이나 예. 나라를 지키는 예예. 이제 치안이나 이런 데 안전에 아, 사용하고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해가고. 네, 그리고 우리가 학교 다니는 것처럼 교육에 예. 일단 투자를 한 다음에 교육에 투자한다 주로. 네. 세 그다음에 이제 번째는 뭐 관공서나 어떤 기관 등의 공무원들의 비용을 이제 네.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죠. 보건, 예. 복지, 노동 등 뭐 네. 이렇게 일하는데 사용이 되고요. 네. 네, 산업시설, 공원, 도로, 체육시설, 뭐 아스팔트 어쨌든 자 이런 다양한 사용합니다. 산업시설에도 또 사용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경제학 공부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문제 한번 내볼까요? 우리 작년에 1년 우리나라 예산 규모가 얼마였었죠? 얼마였었죠? 7조. 607조가 해당됐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 교육 예산에 배정된 교육에 관련해 배정된 금액은 얼마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작년도. 저는 모르겠어요. 자세히 알지 못해서. 그 부분까지는 해보지 않았다. 네. 작년에 89조 원이 책정됐습니다. 거의 한 90조 정도 책정됐습니다. 저번에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충남도교육청에 몇 조가 편성돼 있었다고 그랬죠? 3조요. 3조 5천억 정도 돼 있었다고 그랬죠. 네. 근데 전체 우리나라 교육 예산이 지금 90조 가까이 됩니다. 90조. 그러면은 607조였으니까 대략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한 15%? 15% 정도 차지하나요? 이 정도의 생각보다 적네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죠. 예, 그렇지만 그 돈 역시도 우리 그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용 중에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공교육을 위해서 아주 잘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세금의 중요성을 또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그럼 이번에는 제 13회에 해당되는 우리가 이제 백화점과 마트, 편의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 이제 첫 번째로 이제 1960년도부터 80년도에 들어서면서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이비 붐에 힘입어서 이제 저 케빈에 해당되는 586 세대라고 그러죠. 네. 이제 이러한 사람들의 이제 인구가 서서히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제 뭐 경제적으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또는 뭐 수출 장려 정책, 새마을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저축이 강조되고 소비가 조금씩 일어나는 그런 시기가 됐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가장 활성화됐던 장소는 어디를 들 수 있을까요? 활성화됐던 장소요? 예예. 그때는 일단은 시장. 시장. 우리가 이제 전통시장이나 네. 재래시장. 네. 예. 우리가 시장하면 대표적인 게 어디 있죠? 예전에. 전통시장. 그러니까 전통시장 중에서도 서울로 치자면 남대문 시장과 동대문 시장이 쌍벽을 이룰 정도로 굉장히 호황을 이제 시장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80년도에 들어가면서 이제 어떠한 변화가 생겼다고 그랬죠? 80년대에 들어서면서 3S 정책이라. 그러니까 우민화 정책, 3S 정책 네. 그리고 이제 교복 자유라. 이제 그 교복 자유화 또 그리고 또 88 올림픽 같은 그런 대형 스포츠 행사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소비 문화가 많이 이렇게 발전하게 됐다.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었죠. 네. 특히나 이제 뭐 교복 자유화 하면은 그런데 왜 소비가 많이 늘었을까요? 그 교복 자유화 했다고 해서. 저는 약간 이 네. 세대에 살아보지가 않아가지고 네. 교복을 아직 입어보지 못했고 해서 네.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사실은 80년대까지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옷을 흔하게 입는 게 그렇게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세대였기 때문에 옷 소비에 대한 거나 아니면 다양한 소비 문화가 발생하지 않았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586 세대이기 때문에 교복도 입어보고
그 사복도 입어본 그런 세대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이제 뭐 평소에는 교복만 입으면 매일 학교를 갈 수 있었는데 이제 교복 자율화가 되면서 그 교복 외에도 매일 옷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옷만 필요하나요? 옷에 연관돼 뭐 신발이 더 좋은 것이 찾게 되고 이제 뭐 모자나 아니면 주변에 액세서리 또 그 주변에 이제 서비스 산업들이 자꾸 발생을 하면서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교복 자율화로 인해서 우리의 소비 문화가 더군다나 이제 그 야간 통행 금지도 해제가 됐었고 여러 가지 이제 소비 문화가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80년도 들어서면서 이제 3저 효과까지 보면서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계단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거죠.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게 90년도 들어서면서 뭐가 변화가 많이 생겼다고 그랬죠? 90년대 되면서 네. 자 중국하고 수교를 하게 됐고 예, 중국하고 수교를 하게 되고 해외여행이 자율화가 됐고 자율화가 됐구나. 마트가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세계 여행 자율화도 되고 또 중국과의 수교가 되면서 수출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전통 시장에서만 거래하던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형 마트 이런 마트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또 더불어서 이제 그 로드샵이라고 했거든요. 당시에는 우리가 길에 가다 보면은 옆에 이제 상가 같은 게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전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그 우리가 대형 마트 중에 빅3가 있어요. 네. 대부분 어디를 빅3를 얘기하나요? 이마트. 이마트, 뭐 네. 롯데마트. 롯데마트, 그 다음에 뭐 홈플러스, 요 정도가 3, 4가 지금 대형사로 돼 있고 당시에는 이제 여러 개의 마트가 있었지만 지금 이제 살아남은 곳이 지금 이 대표적인 세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제 마트 붐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90년대에 들어가면서. 네. 그러다 이제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2000년도 되면서는 또 어떤 산업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죠? 2000년대 되면서 소비가. 카드. 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됐고, 첫째, 우리가 이제 뭐 벤처 산업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닷컴 열풍이라고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또 더군다나 카드를 무분별하게 쓰다 보니까 이제 과소비로 이어지고 그게 이제 카드 대란이라는 사태까지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덕을 본 업체가 몇 군데가 있어요. 아까 그 대형마트도 있었고 대형마트와 더불어서 이제 백화점이 원래는 이제 특수한 소수층만 이용을 했던 곳이었는데 이제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백화점 수요가 굉장히 또 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백화점 중에서 3대 메이저 백화점 알고 있나요? 네. 어디를 얘기하나요? 롯데. 롯데백화점. 신세계. 현대백화점. 지금도 요 정도 한 빅3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백화점까지 활성화가 되고 하다가 이제 백화점과 마트에 있던 손님들이 2000년도 이후에 이제 2010년 이렇게 밀레니엄 시대를 거치면서 새로운 어떤 소비의 창구가 발생하게 되죠. 네. 주로 우리 스미스도 자주 가는데 어디 있죠? 앞에 있죠, 여기. 바로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가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구매를 할 수 있는 컨비니언 스토어, 흔히 말하는 편의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편의점은 그러면 지금 대표적인 3사가 어디죠? CU 세븐일레븐. CU? 또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GS. GS25. 그 다음에 이마트. 세마일레븐. 이마트 24는 조금 짱인데? 점유율이 낮습니다, 아직은. 여기 치킨이 가장 맛있. 네, 알겠습니다. 그건 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코로나 시대까지 우리가 접어들었는데, 네. 지금은 그 매출 비율이 어디가 가장 높을 것 같습니까? GS요.
아, 편의점 중에서? 네. 아, 거기 편의점 중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백화점, 마트, 편의점 이렇게 했어요. 편의점. 편의점이 가장 많다? 네. 아, 안타깝게도 요즘은 아직까지도 그렇잖아요. 백화점이 매출은 제일 많습니다. 당연히 비싼 거 파니까 많겠죠. 그렇죠. 아, 비용 자체가 많으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달라진 점이 원래는 백화점, 마트, 편의점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서부터 우리가 코로나로 바뀌면서부터 바로 마트와 편의점이 역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백화점, 편의점, 마트 이런 추세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경제공부 14회입니다. 펀드란 무엇인가요?에 대해서 알아봤던 시간입니다. 자, 펀드가 무엇이었죠? 펀드란 네. 펀드가 직접 투자자에게 예, 예. 그 투자한 사람에게 네. 나서지 않고 네. 투자금을 그 전문가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한테 맡기는 걸 펀드라고 합니다. 아, 우리가 이제 직접 투자하는 방식보다는 그 어떤 투자 전문가에게 내가 어떤 좋은 종목을 찾아서 그걸 대신해서 투자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주로 이제 펀드가 이제 주식형 펀드가 있고 채권형 펀드가 있었다고 그랬죠. 네. 종류 중에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거를 이제 적립해서 하는 적립식 펀드와 한꺼번에 맡기는 거치식 펀드가 있다고 두 분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 펀드를 알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의 그 우리가 이자 계산도 좀 해봤었는데 네. 지금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복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네. 복리는 무엇이었던가요? 복리란 네네. 내가 그 맡겨둔 원금에 네네. 붙은 이자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자가 있죠. 또 이자를 붙이고 네네. 그걸 또 이자를 붙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해마다 예를 들어서 그 원금에 예. 이자 받는 돈이 있으면 그 네. 이자 받는 돈에 그 이자를 또 플러스해서 더 주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또 이자를 추가해 준다. 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은행에서 적금을 하더라도 단리인지 복리인지를 꼭 확인을 해야 한다고 그랬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펀드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게 배웠던 것이 이제 그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그 분산 투자를 하는데 포트폴리오 운영 원칙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주로 무엇이었죠? 아, 이제 수익성. 아, 수익성. 첫 번째. 일단 내가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수익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러면 그 수익성의 대표적인 게 주로 무엇이었죠? 이제 주식이나 예. 채권. 채권, 뭐 이런 뭐 부동산 같은 걸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린다. 그다음 이제 안정성이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좀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 네. 안정성의 대표적인 건 뭐였죠? 우리가? 은행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아, 은행에 적금을 넣어놓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국채를 매입을 해서 그게 이제 안정적으로 내가 그 자금을 유지한다. 이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 또 원칙이 하나 있었죠. 네. 뭐였습니까? 세 번째는? 그냥 환금성이라는 건데. 아, 황금성. 네. 그게 뭘 얘기하는 그게 건가요? 이제 금이나 예. 작품이나 예. 이제 선물을 하는 거래 같은 거를. 아, 선물 거래했을 때, 네. 아, 흔히 말해서 말합니다. 내가 어떤 뭐 회사나 어떤 기관에 투자를 하게 돼서 수익성만 바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어떤 곳에 투자를 했는데 이걸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네. 너무 내가 투자한 돈이 묶여져 있으면 그걸 바로 활용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이제 황금성도 좀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짠다. 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마지막 15회인데요. 네. 주식회사는 무엇인가요? 이런 주제였습니다. 네. 자, 일단 주식회사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는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네. 이제 그 회사로 만들기 전에 일반 법적인 용어로 개인으로 본다. 또 이제 회사기 때문에
그걸 이제 법인이라고 본다. 이게 법률적인 용어로 구분을 했던 걸 얘기했던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다른 또 주식회사의 의미를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주식회사는 네네. 세금을 네. 낮추고요. 법인세라는 세금. 아, 일단은 주식회사의 장점을 말씀하시는 장점은 거군요. 그다음에 이제 자금을 예. 취득하기에 용이합니다. 아, 여러 사람들한테 자금 투자를 받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회사를 만드는 것이다. 네, 회사는 또 네. 그 회사에 들어온 법인세라고 있는데 네, 예. 법인세는 25%인데 25% 5천억 이상이 25%를 냅니다. 아, 그러면은 근데 5천억 이상이면 그러면 자영업자는 예, 예. 개인이 하는 자영업자잖아요. 개인이 이제 운영하는 만약에 이제 법인이 아니면 네. 개인이 그러면은 운영할 때는 이제 5억이라도 42%의 소득세를 내게 되는군요. 네, 그러면은 오, 차이가 엄청 나네요. 20% 정도가 이득이 되니까 예, 예. 이득이 될 수 있겠죠. 아, 그러면은 지금 BTS 같은 경우는 만약에 수익이 엄청나니까 만약에 개인적으로 소득세를 낸다 그러면 5억이 넘을 테니까 원래는 2%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네. 그 빅히트 뮤직이라는 소속사를 통해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얼마 정도 낼 것 같아요? 25%. 아, 25%는 5천억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5천원 이상 보이지 않을까요? 5천억까지 봅니까? 연소금으로 따졌을 때. 예, 아무튼 대략 한 20% 정도 낸다고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절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BTS 입장에서도.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그 수요와 공급 곡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었는데요. 네.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수요 공급 공선은 네. 이제 경쟁시장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해서 이루어진 다음에 네. 이런 걸 수요 공급 곡선이라고 나타냅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와 네. 그거를 그거는 공급해주는. 네, 중간이라는 게 딱 겹치는 곳. 아, 그게 이제 서로 X와 Y가 교차를 해서 네. 어느 한 지점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겹치는 곳을 이제 그걸 균형 가격이라고 합니다. 아, 그게 이제 가격이 형성된다. 네. 그 지점에서. 아, 그래서 이제 가격 결정은 그렇게 된다. 네. 이게 이제 그 옛날 애덤 스미스가 말했던 애덤입니까?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라는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주장했던 어떤 내용들이거든요. 네. 수요와 공급의 곡선. 네, 그게 맞습니다. 이제 거기서 나온 거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주식과 채권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네. 그냥 마지막이니까 간단하게 주식은 뭐고 채권은 뭐다. 이렇게 네.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일단 채권부터 말하자면 예. 채권은 말 그대로 빚이에요. 아, 어떤 회사가 네. 내가 자금이 필요하니까 네.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빌려온 거다. 네. 아, 그러면은 그 사람 빌려온 대가로 뭘 줘야겠네요? 네. 그게 뭐죠? 이자. 아, 이자를 주게 되고. 네. 만약에 그 주식은? 주식은 그 투자자인 네, 주주가 있잖아요. 네. 수익이 그걸 나잖아. 수익이 네. 나면은 예. 그 일부를 예. 배당금이라는 걸로 아. 투자자. 그러니까 주주는 그 회사에 투자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네. 배당의 배당의 형식으로 그 이윤을 챙긴다 이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이렇게 이제 경제 공부 3탄까지 해봤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4탄 마지막이네요. 벌써. 네. 자, 그러면 다음 편에 마지막 무대에 또 4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